대구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추진됐던 행정과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창재 아이뉴스24 대구취재본부 국장과 그 속을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가 9월 정부 합동감사에 이어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그리고 11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거의 3달을 감사 일정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홍 시장 재임 당시 시민사회와 갈등이 있었던 행정과 정책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홍준표 없는 홍준표 불통행정감사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창재 기자님, 예. 어떤 사안들이 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대구시 감사 전선이 항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계속되는 정부 합동 감사, 그 시민단체들이 시민 제보를 받아서 했는 사안이 제일 눈에 띕니다. 우선 대구 그 천복재단의 그 임상센터장의 불법 비리, 그 채용 비리 혐의죠. 네. 그 비리 혐의가 먼저 눈에 띄고, 또 하나는 대구어려원의 인사 채용 비리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의료 대란을 타서 불법 응급차 지원 또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고요. 대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 급식 시설이 억수로 좋은데 이 급식비 탈세 혐의가 또 이래 시민 제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지금 제일 눈에 띄고, 또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그 대구시 뉴미디어 그 인사 채용 문제, 담당관 채용 비리 문제, 대구 네. TV 공직 윤리 위반 문제, 뭐 또 지난 7월에 노곡동 침수 관련 그 인재로 드러났죠. 그 문제, 그리고 박정희 동상 그 기념 사업과 관련한 또 여러 문제,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홍준표 전 시장의 실정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겠고, 또 이에 대해서 대구시가 과연 그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네. 공무원들은 뭐 감사 때문에 추석 명절도 없다 이런 뭐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은 또 시장권은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권한 대행 체제에서 감사가 갖는 한계 그리고 문제점 뭘까요? 예, 공무원을 하다 보면 가장 그 싫은 게 가장 또 그리고 부담되는 게 이제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황 대행 체제에 있던 감사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책임 주체의 한계인데 결국은 이제 당사자로부터 해서 이제 과장, 국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감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권한 대행이 이것을 다 궁극적으로 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책임 주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했던 결과 지적된 것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어떤 뭐 개선이라든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권한 대행이 그 감사 어떤 결과를 받아서 뭐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어떤 권한 남용적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그 홍 시장 때 있던 그 기관들도 통폐합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 통폐합의 여러 가지 좀 자본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지적을 했을 때는 권한 대행 체제로는 아무래도 이 통폐합에 대한 어떤 대안 내지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책임과 개선책에 대한 분명한 좀 한계가 권한 대행 체제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기자님. 예. 대구시 행정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이것도 계속 줄곧 지적이 되어 왔고 큰 문제로 많이 불거져 왔지 않습니까? 이들 문제 역시 뭐 사실 전임 시장이 남겨놓은 잔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감사도 계속 되겠죠. 예, 감사는 그 더욱 심도 깊게 이어져야 되는데 정부 합동 감사가 4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4년 전에는 108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국정감사하고 또 대구시 마지막 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산하기관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좀 이렇게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김정기 대행 체제 하에 지난 그 다음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그 산하기관이 4개 중에 3곳입니다. 네. 이 그 도시개발공사 뭐그 교통공사. 교통공사 뭐 이런 3개 정도 되는데 이들도 권한 대행 체제로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루어지는 그 임원들의 그 다시 재임용 문제도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권한 대행 체제의 권한 대행 이 산하기관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뭐 깊숙이 빠고들면은 제가 그 대구 행복진흥원을 전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지금 상당한 그 내부 잡음이 되게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직접적인 제보도 왔었지만은 아직 의혹 단계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대구시의회에서 그 신랄하게 좀 파헤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가 내년 정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그 4조 2,754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지난달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대라고 하니까 일단 반가운 일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속이 좀 비어 있다 이런 비판이 납니다. 홍 의원님.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시간에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대구시의 국비 확보 실적이 실제로는 정체 상태, 제자리 걸음 상태다. 특히 그 홍전시장 체제에서 대구시가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네. 예, 국비 확보는 대구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재정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비의 어떤 확보가 대구시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홍준표 시장 때 국비 확보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2023년도 투자 사업, 그러니까 국비도 크게 보면 투자 사업이 있고 복지 사업이 있는데 복지 사업은 예를 들면 뭐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그 사람 수입에 비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고 결국은 이제 산업 관련된 어떤 동력 그리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투자 사업이라는 어떤 부분의 국비 확보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투자 사업이 이제 4조를 넘어서 4조 300억이었습니다. 4조대를 돌파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4조 700억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에는 4조 또 400억이 있습니다. 사실상 3년 동안 정체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비 총 규모는 632조에서 이번 내년 예산 편성액이 728조, 그러니까 한 15%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산술적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15%는 늘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완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우리 대구 경북에 우호적이었습니다. 뭐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굉장히 우호적인 정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게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정권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정권 때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국비를 담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릇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릇은 크게 보면 국가 관련된 직접적인 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타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 재임 중에는 예타 사업도 통과를 제대로 시킨 게 없고 그다음에 국가 관련된 기관도 유치된 것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R&D 관련된 예타로 뭐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라든지 로봇 산업진흥이라든지 또 올해 완공이 되는 그 의료 관련된 의료 시험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타 사업을 통과도 시켰습니다만 이런 어떤 예타 사업이 있어야지 몇 년 동안에 국비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못했다는 게 크게 보면 아쉬운 대목이고 또 두 번째는 홍준표 시장 때 부채 관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말해서 매칭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국비가 일부 들어가고 거기에 지방비가 일부가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매칭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은 매칭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때 부채 관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매칭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비 확보가 굉장히 부족해졌다.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 향후에도 이런 어떤 국비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그런 어떤 중앙의 어떤 아이디어나 네트워크도 부족하게 되고 또 향후에 어떤 예타 사업을 하기 위한 부족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기일전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이런 어떤 국비 확보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님은 홍 의원님 이렇게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가 역대 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광주나 전남도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네. 그 전남 같은 경우 벌써 10%가 넘었었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지금 대구시가 자랑을 할 게 아니고 좀 허전한 예산 확보라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예산 부분이 사실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뭐 환경, 교통, 복지 이런 부분이 거의 그대로고 또 지난해도 청년 예산이 좀 삭감이 됐던 부분이 그대로 또 이번에도 청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 보면은 거의 대형 사업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수건 사업인 신공항 이런 사업도 속도가 지연될 정도로 예산을 또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그 대구시는 진짜 양적으로는 지금 최대다. 하지만은 질적으로는 허전합니다. 예산이. 홍 전 시장 체제에서 자초 위기를 겪었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한참을 돌아서 제자리에 와서 이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왔는데요. 이 기자님. 네. 먼저 우리 신청사 국제 설계 공모 결과를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발표됐습니다. 주식에서 나우 동인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 세 개사가 합쳐서 내는 포레스트 스케이프라는 그 숲이 깃든 문화청사라는 주제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지하 2층 규모의 24층으로 건립될 신청사 친환경적이고 스마트 사무실 분위기로 짓는다는 구상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감산역하고 두류공원하고 연결해서 아주 진짜 시민들이 개방적이고 문화적으로 개방적이고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그런 이제 청사가 된다. 이런 걸 좀 밝게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에 또 참가 인원이 그 29개 건축 컨소시엄에 참가해서 그 14개가 지금 작품을 내놨습니다. 이 당선자들이 그 5등까지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상금도 그만큼 충분하게 14억이라는 상금을 내놨죠. 그 문제는 이제 재원 마련이죠.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달서구에서 바로 반박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꼭 고마고마한 건축을 내놓고 뭐 왜 그 여론 시민의 공청도 제대로 듣지도 않은 그런 걸 발표가 됐느냐 이런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국제 설계인데 왜 국제가 빠졌냐 심사위원 자체가 전부 다 국내 그 건설 전문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인 설계로 좀 나와야지 뭐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그리고 상징 문제도 그렇습니다. 228 뭐 이런 문제 상징성도 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기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홍 의원님. 네. 그 중에 재원 마련 문제를 좀 이야기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는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부동산 경기 변동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게 이제 대구시 입장인데요. 주민 동의 그리고 시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순탄치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신청사 자체 건립 비용만 4,500억으로 추산을 하는데 주변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대 시설까지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기체를 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물론 그 생각 자체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부동산 상황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기존의 미분양이 거의 한 8,0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구시가 생각하는 매각 부동산이 실제적으로 매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죠. 대표적으로 지금 큰 덩어리를 예를 든다면 기존의 뭐 동인동 청사라든지 또 성서공단역에 있는 과거 이제 구청 설립 예정 부지라든지 이런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선뜻 매입자가 구매자가 있을 것이냐 하는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그런 어떤 공고를 냈는데도 아직까지도 전혀 그런 죄송합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됐을 때 뭐 하세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 되면 언제 이 신청사가 건립될 것이냐 이런 어떤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네, 사실 신청사 사업이 좀 전에 홍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화예술 컴플렉스 이 사업처럼 대구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뭐 이런 사례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신뢰를 받으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뭐 대구시에 근무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이제 동인동 청사에서 2014년도 경상북도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상격동에 이제 일부 부서가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상격동에 더 많은 이제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상격동이 이제 대구시 청사가 될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대구시장 선거를 하면서 별도의 청사를 하겠다고 이제 공약이 그때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수기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와서 이제 이제 설명을 듣고 하면서 새로운 어떤 부지를 이제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당시에 크게 보면 이제 달성군 그리고 수성구 북구 기존의 청사 그다음에 달서구 뭐 중구도 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금 대구시가 정한 달서구에 과거에 이제 그 두리중수장 부지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또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어떤 정책을 뒤엎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하면서 결국은 또 하되 또 기체를 하지 않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 신청사 건립 자체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재원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또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지금 이제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 때는 기체를 하지 않고 기존에 어떤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식으로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 자체가 실현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지금 이제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기체를 해야 되는데 과연 대구시의 지금 재정 상황에서 기체를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 그리고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대구시 지금 대형 사업이 그 신공항 이전 사업 등등등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이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시장 선거 때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결국은 정말 그 시민들한테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 모든 사항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 어떤 지금 현재 대구시에 있던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했는 사항을 알려주고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판단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민심과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21일부터 대구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장애투쟁,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에 나선 게 참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하면은 웰빙 정당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의외로 볼 수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기자님, 이번 동대구역 집회 왜 대구에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동대구역 집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평가 좀 해주시죠. 이번에 진짜 그 5년 8개월 만에 웰빙 정당에서 이제 탈피해서 이제 장애로 나왔습니다. 동대구역 집회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전국 당원들이 뭐 총집결했다시피 할 정도로 뜨거웠고 사법 그 정권 야권 탄압 독재 정권 이 탄압 목소리가 되게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그 국회의원들도 70명 정도가 참석했죠. 근데 뜨거운 만큼 대구 민심은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냐하면은 PK 의원들이 25명이 됩니다. 어제 안 나온 분들도 몇 분이 보이시던데 정작 제일 중요한 여기서 바람을 일으키고 여기서 보수 결집 핵심 지지층을 이끌어야 될 분들이 또 안 빠지는 분이 있다면은 그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따져보고 싶고요. 사실 그 대구에서 제일 먼저 이런 장애 투쟁을 하기 전에 이들 모두 TK 의원 25명 모두 반성과 성찰의 의미에서 무릎을 꿇어앉아 빌든지 석고 사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선 이후에 뭐 당의 혁신하고 지도부가 바뀌었고 했지만은 TK 의원들이 늘 지적받던 대로 웰빙 아닙니까? 그런 의원들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 그게 석고 대제와 함께 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참석했는 분들 몇 명 전화로 얘기해 보면은 좀 TK 중진 의원들 사실 차기 총선에 불출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TK 의원들부터 모범을 대가지고 이 분위기를 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규탄보다는 혁신을 해야 되지.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게 참 뼈아픈 얘기고 이런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이 좀 세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 의원님. 네. 금방 그 이창재 국장님은 민심의 반응은 좀 차가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지방선거용 이벤트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장애 투쟁을 통해서 얻으려는 게 무엇일까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장애 투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원내 입법 투쟁으로는 지금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 폭주 국회 폭주를 지금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 이제 들어오자마자 더 센 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그리고 내란 3대 특검법을 뭐 신속하게 정말 군사 작전하듯이 막 통과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사위의 간사조차도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의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입법 폭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좀 제한돼 있다. 이런 좀 상황에서 장애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어떤 폭주와 이재명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회를 완전히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원내 투쟁과 당분간은 장애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우리 이창익 국장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저는 이제 규탄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먼저 좀 보여주는 것도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라는 한가위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와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한가위 명절만큼은 시름을 잠시 잊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 지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